이재명 대통령의 충격적인 인사가 여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조희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것인데 차기 대법원장 영순위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늘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열린 학술대회 강연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인공지능의 답변을 소개하는 것으로 운을 뗐습니다. 그는 판사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반증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힘들고 언론도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과는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법관이냐 인공지능이냐 양자택일 형식의 질문을 법관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갖춘 양심적 법관이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차후 대법원장이 된다면 저는 현재 이 문제가 가득한 권위적인 사법부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동영 작가는 측명순부 방송에서 최진봉 교수는 저널M에서 하차하고 좋은 자리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가 지선 뒤 개편이 될 것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도 있고 하지만 왜 이런 인물들을 자꾸 등용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저는 사실 있습니다. 이해운부터 정상적인 의혹을 뛰어넘는 문제가 많은 보수 인사들이 많죠. 전 이 대통령께서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 때 대부분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만 썼었고 그때의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로 저쪽 진영 사람들을 썼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다 알기 어렵지만 아마 다음 개각 때 인사들을 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거의 다 구창희가 손발을 묶어놔서 인맥도 부족하고 처음부터 대선 후보급이라 진짜 측근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민주당 수박들 꼬라지 보면서 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오히려 더 이상한 애들 끌어다 쓰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하실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 자체,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조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 디멘셔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디멘셔널 포지셔닝 게임.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 옛날에는 더 왼쪽에 편의점이 큰 게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 민주노동당.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개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멀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돼. 네,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점점 가운데로.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디멘셔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설명 참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단결해 있었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저 박건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순탄하게 나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책에서 이념과 진영을 배제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를 얼마나 줄타기 하듯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진짜 능력일 겁니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경사도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젠프는 예전 첫 순방이었던 G7행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언제나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